네, 꾼의 시선으로 경제를 보는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꾼, 이번 주부터 새롭게 진행을 맡게 된 오영규입니다. 무난하게 썸머 랠리를 이어갈 거라고 예상됐던 7월이 역대급으로 혼란스러운 한 달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빅이슈에 글로벌 시장이 롤러코스터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요동치고 있는데요. 문제는 모든 변수들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점이겠죠. 미 대선은 물론이고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와 폭, 그리고 AI와 빅테크 기업들의 거품 우려까지 올 하반기가 매우 중요한 분기점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혼란의 시기엔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증권계의 미래학자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대표님과 가치 투자의 대가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의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돌이켜보면 글로벌 경제와 증시 상황이 마냥 순탄했던 적이 있었나 싶기도 한데요. 근데 요즘처럼 이렇게 순풍과 역풍이 엇갈려가면서 쉴 새 없이 휘몰아치는 때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야말로 대전환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나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국회를 떠나 미래학자로 돌아오신 홍성국 전 대표님, 최근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6월부터 백수가 됐습니다. 벌써 2달 됐죠. 네, 백수가 돼갖고 조그만 공부방 하나 얻어놓고 이제 매일 이제 공부를 좀 더 많이 하고, 또 외부 강의도 좀 다니고, 또 기사 같은데 이제 저기 언론사에 기고라든가 뭐 이런 거 하면서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약간 떨어져서 보면은 최근에 이제 경제나 시장 여러 가지 면이 보일 것 같은데요. 또 올해 특별히 시장을 움직인 이슈 중에서 주의 깊게 보신 부분들이 있습니까? 시장이 좀 오버하고 있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한 3주 전에 제 SNS 계정에 노 랜딩이 가능할까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80년대 말부터 우리 금융시장을 쭉 봐왔는데 항상 경기 고점에서 이코노미스트나 이런 애널리스트들은 이번에는 소프트 랜딩이다, 뭐 이번에는 노 랜딩이라 했는데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거든요. 안 좋은 상황에서 너무 분위기들이 일방향으로 그냥 이런 랠리가 계속 진행될 거로 하는 집단적인 심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럼 왜 7월에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럼 뭐 트럼프의 뭐 비격이라든가 뭐 이런 장외 요소도 있지만 더 멀리 보면은 우리가 코로나를 다 잊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역사상 금리가 가장 낮게 갔고 한 2년을 갔지 않습니까? 양적 완화, 돈을 역사상 가장 많이 풀어놨었죠. 전 세계적으로. 세 번째, 어느 나라나 국가 재정을 마구 썼잖아요. 이 세 가지 정책은 물가는 필연적으로 올라가는 거고 금리가 올라가는데, 또 이번엔 또 역사상 금리가 또 가장 빨리 올랐어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그냥 된다? 그건 물론 AI라는 어떤 새로운 우리의 희망적인 측면들이 나타났고, 장기적으로 그게 희망인지 절망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간 새로운 산업이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열광을 했고, 돈이 많으니까 게임하듯이 마치 이런 식의 어떤 투자가 쭉 이루어지다가 외부의 작은 변수에 그냥 시장이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면서 우리 투자가 모두 좀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반성할 필요가 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시장은 뭐 보고 싶은 대로 보는 뭐 이런 것들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좀 냉정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홍 대표님 저서 수축사회와 수축사회 2.0, 저 이게 다 읽어보면서 제 몸이 수축되는 듯한 느낌까지 들었는데요. 정말 진짜 수축사회에 전 세계가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로 이제 미중 간 패권 전쟁, 이 부분을 가장 먼저 드셨어요. 앞으로 미중 갈등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함부로 하시는 분들이 마치 전쟁이 나고 막 뭐 포를 쏘고 핵무기를 쏜다는데, 그럼 만약에 핵무기를 쓰면은요, 그 다음은 예상할 필요가 없어요. 끝인데 뭘 예상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는 예상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패권 전쟁의 본질은 더 이상 어느 한 방이 상생이라는 말이 아마 요즘 우리나라 언론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안 씁니다. 그렇죠. 함께 요즘- 잘 살기는 어렵다. 예. 딴 말로 세상이 제로섬화 된 거죠. 내가 잘 살려면 딴 나라 걸 뺏어야만 예. 하는 이 한계 상황에 머무르는 거죠. 그것이 다양한 형태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미국의 입장에서 잘 보시면은 딴 나라 성장률들은 어느 나라 다 이렇게 하향하고 있는데 미국만 높은 수준을 유지해요. 그럼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부럽겠어요. 지금 예. 또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 미국이 가지고 있는 패권, 패권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기축통화 효과 같은 것들을 보면서 중국도 야, 지금 우리도 한가 미국 걸 뺏어오지 못하게 되면 중국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본질적인 어떤 배경이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10여 년 그 이상 동안 결판이 안 날 거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상수로 놓고서 우리가 투자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투자가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이런 상황으로 보여야 되는데 여기서 유동성 부분이 이제 상당히 많고 금리가 이제 낮은 단계에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금리 내리려고 하는데 금리에 이렇게 관심이 많았던 적도 없잖아요. 딴 얘기로 부채가 많으니까 금리에 네.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전 세계로.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우리가 코로나 때 풀어놨던 것, 또 패권 전쟁이 만들어 놓은 또 수축 사회라는 우리 사회 기본적인 저성장 구도 이 고차 방정식이 어떤 뚜렷한 방향성을 갖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기초 여건 중에서 지금 유동성이나 금리나 이런 것들이 시장에 상당히 우호적이거든요. 그리고 AI 하는 기업들도 또 어찌됐건 우리 삶을 바꾸고 있는 것들이 매일매일 체감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게 되면서 이런 것들의 안정권에 대해서 오늘 옆에 이채원 의장님 계시지만 그런 종목들이 지금은 성장주인데 가치주로 안정적인 그들의 그 미래가 예측되는 순간이 올 때까지는 저는 좀 시간이 상당히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정말 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그때가 진짜 계기가 되겠네요. 자, 가치 투자 1세대이신 이채원 의장님 시각도 궁금합니다. 올해 참 다사다난했던 것 같은데 예. 가장 대응하기 힘들었던 요인 또 그 어떤 중요한 분기점을 모멘텀을 제공했던 요인 어떤 게 있었을까요? 뭐 오랜 기간 펀드를 운영하면서 사실 매년 시장을 좀 전망해보곤 합니다. 근데 물론 맞춰본 적은 거의 예. 없는데 근데 올해는 다소 이제 크게 불리시한 장이 아니더라도 좀 편안한 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국면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2년 전에 이제 코스피가 급락을 해서 2,100포인트를 갔었죠. 그리고 이제 반등을 했는데 지금 장세가 뭐 대세 상승이냐, 대사락이냐, 또는 뭐 횡보장이냐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반등장으로 저희는 좀 평가를 예.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3,300에서 2,100까지 빠졌으니까 한 1,200포인트 하락을 한 거고 보통 상식적으로 30에서 70% 반등을 하니 그 70%까지 반등을 하면 뭐 3,000 근처는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막연한 이제 기대감이 있었고요. 또 해외 증시는 또 신고가를 경신한 국가들이 꽤 많았잖아요. 그렇죠. 일본이나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대감에 좀 부풀어 있었는데 의외로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운 장세가 벌어졌고 특히 이제 성장주로의 쏠림 현상이 거의 역대급으로 나온 게 이제 올해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힘든 좀 나날들을 겪었었고, 다만 이제 2월 달이 되면서 이제 밸류업 이제 프로그램이 가동을 하면서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좀 어느 정도 레벨업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그게 좀 분기점이 돼서 시장이 좀 혼재된 상황, 그러니까 성장주 일변도의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뭐 오늘 장세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또 은행주가 급등하는 이런 장세가 벌어지고 있고 서서히 좀 이제 패러다임이 좀 변하고 있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우리가 항상 이제 이채원 의장님 말씀을 들어볼 때는 가치 투자의 대가기 때문에 항상 가치에 기반해서 장기 투자를 항상 예. 권하시는데 최근에 이 말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건 위험하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한 입장인데 예.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이제 펀드를 운영하면서 이제 2000년부터 2013년까지의 성과를 이어보면 한 1,400%의 누적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성과를 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네. 2014, 15, 16부터 성과가 좀 안 좋아져서 제가 마지막 3년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제가 한국투자 밸류 자산 중에서 이제 대표사직을 사임을 했을 때 그런 이제 성과에 대한 부담감, 뭐 성과 부진에 따른 좀 책임을 지고 이제 물러난 면이 있었는데, 근데 왜 그랬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저희가 그냥 단순히 주식이 싸다고만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 네. 당시에는.
근데 싼 주식이 계속 싼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시가총액이 3천억인데 뭐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데 10년이 지나서 현금이 더 많이 늘어나도 주가가 전혀 안 오르는 거죠. 뭔가 밸류 트랩에 빠진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좀 거버넌스에 취약한 기업에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주주 환원에도 뭐 힘을 기울이지 않고 주가가 오르는 걸 원하지도 않는 기업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 시장은 좀 어떤 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불일치하고 좀 투자자 보호 장치가 너무 미흡하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내 주식이 안전하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듭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제가 어떤 3만 원의 내재 가치를 가진 기업에 10,000원을 주고 샀어요, 주식을. 사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언젠가 3만 원 가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시가 나옵니다. 갑자기 공개 매수를 하더니 13,000원에 이제 상장 폐지돼 버리는 이런 경우도 생기고 또 어떤 기업은 제가 PBR이 0.1이라서 이제 투자를 했는데 그 기업이 PBR이 0.1뿐만이 아니고 내년에 턴어라운드에서 이익이 엄청 늘어날 거고 순현금도 1,000억 정도. 근데 시가총액은 뭐 800억밖에 안 됐거든요. 너무 싸서 그 주식을 들고 있었는데 또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덜컥한 공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계열사랑 합병을 해버렸는데 그 계열사는 이제 PBR이 1배고 뭐 PER도 훨씬 높은 그런 기업이랑 합병이 돼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시가합병 제도라서 그냥 시가로 합병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희석돼 버리니까 너무나 많은 실망을 하게 돼서 이제 과연 이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이렇게 미흡한 상황에서 이게 장기 투자가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많이 가지게 된 거죠. 경제 규모나 시장 규모, 그다음에 시장의 역사, 우리나라 수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도 측면에서 너무 부진한 게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 점이 참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밸류업 관련해서 나중에 다시 추가로 얘기 나눠보고요. 자, 최근 며칠 사이 이슈가 이 M7입니다. 매그니피센트 7이라 그래서 작년부터 엄청나게 이제 AI와 함께 주가를 이끌어왔던 빅테크 기업들인데 요즘 이 종목들이 아주 요동을 치다 보니까 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뭐 글로벌 시장 전체가 고평가 우려, 실적 우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흔들리는데 뭐 오늘 나온 얘기 보니까 매그니피센트 7, M7이 아니라 미저러블 7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이제는 성장주보다는 가치에 주목해야 될 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이 홍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동반할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성장주 프레임이 더 이어질 거로 봅니다. 그래서 AI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온 세상의 모든 것을 바꿔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AI가 됨으로 인해서 미래를 보는 뭐 양자 기술이라든가 우주 기술들 있는데 아직은 그쪽은 굉장히 먼 얘기긴 하지만은 AI가 주는 그런 함의는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 전체를 우리 사회 시스템을 다 바꿀 거기 때문에 AI가 우리 생활에 이렇게 묻어 들어오는 기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성장주로 인식되면 될 것 같고요. 가치주는 또 한국만의 현상이 강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뭐 밸류업이나 이런 기대감들이 상당히 있는데 유동성이 여전히 풍부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스타일이 성장이냐 가치냐 이런 거로 좀 안 보는 시기가 올 하반기는 계속 이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이채원 의장님은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는 부분이 많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가장 좋게 보는 업종은 사실 AI라든지 공장 자동화 쪽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밸류에이션 하기가 너무 힘들고 미래 성장의 가치가 지금 얼마나 반영됐는지 가늠이 잘 안 돼요. 근데 과거의 예를 들어보면은 20년 전에 SK텔레콤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보면 SK텔레콤 주가가 50만 원까지 갔었어요. 근데 지금 한 25만 원 정도로 이제 분할되고 했는데 주가는 반토막이 났는데 문제는 성장을 얼마나 했느냐를 놓고 보면 과거 20년간 이익이 12배 늘었어요. 엄청난 성장을 했는데 주가는 이제 반토막이 난 거거든요. 다들 20, 30배 성장할 걸로 봤는데 의외로 12배만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산업이 얼마나 성장할 거에 대한 게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지 가늠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고요. 물론 이제 정말 해안이 있어서 엔비디아를 2, 3년 전에 사셨으면 정말 좋겠지만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조금 저희는 좀 조심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산업은 엄청 발전하지만 주가는 못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큰 변화는 이제 시장의 형세가 크게 바뀌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차트를 한번 이제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금리가 이제 과거 10년간은 저금리 디프레이션 시대였잖아요. 지금은 이제 고금리 인플레이션으로 180도 상황이 바뀐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물론 이제 중금리 중물가 수준으로 정착을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1940년부터 금리가 40년간 이제 올랐죠. 예. 또 40년간 금리가 떨어졌고 그다음에 큰 변화가 생긴 건 이제 0.3까지 같은 미국 국고채 10년물이 4% 정도까지 뭐 거의 엄청나게 10배 이상 이제 치솟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형세는 성장주에 좀 불리합니다. 이제 성장주를 밸류에이션 할 때 쓰는 방법이 DCF 기법을 쓰지 않습니까?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 기법을 쓰는데 예. 미래에 이 기업이 벌어들일 이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하는 방법인데 할인할 때 쓰는 방법이 이자율을 쓰거든요. 근데 이자율이 이제 1%였을 때랑 4%였을 때랑 가격이 천지 차이로 이제 그렇죠.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좀 비싸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 일드 개념으로 봐도 예를 들면 금리가 1%다. 그러면 1% 버는 거잖아요. 시가총액 대비. 그러면 PER은 이 역수기 때문에 100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채권의 PER이 100배니까 주식의 PER이 50배라도 괜찮은 거예요. 리스크 프리미엄 이론 때문에 주식은 채권보다 일드가 높아야 되고 PER은 낮아야 되거든요. 채권에 투자하면 1% 버는데 우리 주식에 투자하면 1년에 2% 벌면서 배당도 받고 성장도 하니까 내가 뭐 어때서. 성장주가 굉장히 당당해지는데 금리가 4가 돼버리면 얘기가 달라지죠. 예, 일드가 그냥 확 올라가죠. PER이 25배로 뚝 떨어져요, 채권이. 그럼 주식의 적정 PER은 12.5배이기 때문에 50배, 100배짜리 성장주가 좀 이렇게 불편해 보이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또 하나 이제 디프레이션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전환됐는데 디프레이션 시대에는 성장주가 유리해요. 그러니까 후발주자가 유리한 세상이고 뭔가 사업을 새로 시작하기 너무 좋아요. 그렇죠. 금리가 계속 떨어지니까 저리의 자금을 조달하고 심지어는 이제 나스닥 가서 상장시켜서 이제 자금을 쉽게 조달을 할 수도 있고 물가가 계속 떨어지니까 부지를 살 때도 더 싼 부지에 더 좋은 부지에 더 효율적인 설비를 세워서 유통기지를 만드니까 이 기존 업체들이 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은 상황이 180도 바뀌어서 이제 물가가 엄청 오르고 금리가 올랐어요. 자금 조달도 잘 안 되고 이제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랐으니까 공장 짓기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일례로 저희가 드는 거는 이제 어떤 이제 D 기업이라고 이제 제지회사인데 예. 그 회사가 3년 전에 공장이 불이 났어요. 그 불행히도 공장이 전소돼서 지금 그 공장을 다시 져야 될 상황에 처한 거죠. 보험료를 이제 1,400억 정도 받아서 500억을 더 투입해서 한 1,900억을 투입해서 공장을 새로 짓기로 했는데 아직 시작을 못 하고 있어요. 2년이 지났는데. 왜냐하면 새로 지으려고 보니까 업계 관계자 말로는 한 3천억 정도 자금이 필요하다. 그렇죠. 인건비나 자재비 엄청나게 뛰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은 이제는 좀 선발주자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차입금이 없고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좋은 부지, 좋은 공장, 좋은 설비, 좋은 인력을 이미 갖추고 있는 이런 우량한 기업들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 투자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렇게 보니까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이 어떤 게 가치주고 어떤 게 성장주인지 탁 못 자르듯이 자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또 이런 의문도 생깁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가치주의 어떤 개념도 달라지는 거 아닌가? 어떤 기업이 이 시점에 가치주인가? 뭐 일례로 재작년인가요? 미국 그 러셀 1000 가치주 지수에 페이스북, 메타하고 그 넷플릭스, 페이팔이 들어갔다 하는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아는 건 성장주인데 이게 어떻게 돌아갔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시대와 상황이 바뀌면 가치주의 개념도 달라진다. 이 명제는 어떻게 생각하죠? 과거에도 좀 그런 식이었죠. 그러니까 성장주가 가치주로 전환한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이야 이 회장님이 더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좀 가치에 대한 판단은 지금 새롭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시스템이 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쿠팡이 1,400억 그 공정거래 위법으로 받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배달앱들이 다 난타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사회가 상당히 어렵고 양극화가 심화되니까 이런 유통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많은 정책적인 내용들이 압박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 회사들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익이 나고 막 할 거로 봐서 여기 성장주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가치주가 되겠구나 했는데 쉽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투자가들은 국제 정치도 봐야 되고 국내적으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지금 우리나라 소상공인 다 죽게 됐잖아요. 알테시 들어오죠. 우리나라 유통 빅테크들이 다 뺏어가지 않습니까? 올 여름하고 가을 되면 매우 어려움.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플랫폼 공정화법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들을 규제하기 위한. 그런데 발표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공정화법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가치를 볼 때도 제도나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가 굉장히 열심히 보아야 될 지금 시기입니다. 지금 자본주의가 지금 하는 게 자본주의가 아니거든요. 예. 새로운 형태의 국가 중심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쓰기는 해요, 학문적으로는. 그런데 이 우리가 흔히 하는 뭐 이게 뭐 가치 주냐, 이 회사가 잘 될 것 같냐, 못 될 것 같냐 했을 때 우리가 과거의 잣대로 보면 큰일 난다. 세상 흐름을 잘 보여야 돼요. 또 하나 예를 들면 그 멕시코가 지금 미국에 수출을 제일 많이 한 나라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미국이 이제 문을 걸어 잠그니까 특히 중국이 베트남이나 멕시코에 공장을 져서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는데 트럼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멕시코에서 오는 거 세금 100% 때리겠다라고 예.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들이 어떤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적인 변동 때문에 다 바뀔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그래서 아까 이태원 회장님도 장기 투자하지 마라 가치 예.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미에는 우리가 배경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어렵고 전문가도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낼지, 해리스가 돼서 어떻게 낼지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미중 패권 대결 과정에서 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 방산한다고서 지금 네. 뭐 동유럽에 막 나가 있잖아요. 그거 우리나라 돈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수출입은행 통해서 증자하고 우리 수출본공사에서 보증서 갖고서 우리나라 돈 갖고 가서 사주는데 그 나라 문제가 생기면은 방산도 흔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 지금 같은 이런 과도기에 나는 이 회사는 성장 중이니까 이거 사야 돼 하고서 이런 식의 접근들은 상당히 자제하면서 우리가 밸류에 대한 생각들을 굉장히 좀 다시 해보는 유동적인 밸류 시대가 상당 기간 지속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장기 투자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 너무 빨리 변한다는 이 상황 이것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이채원 회장님 하신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말씀대로 시대에 따라서 이제 가치의 개념이 많이 바뀌고 있고요. 이제 가치 투자를 창시하신 이제 벤저민 그레엄, 예. 가치 투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고 오렌 버핏의 스승 되시는 예. 분인데 그분 시대에는 이제 가치를 주로 보면 사실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현금이나 뭐 부동산, 뭐 유가증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가치로 판단을 했었고, 근데 워런 버핏 시대가 들어서면서 이제 그런 식의 투자 기법이 잘 먹히질 않았고 그런 기업이 잘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에는. 예.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법이 나온 게 이제 프랜차이즈 밸류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왔고요. 찰리 먼거와 이제 결합을 하면서 이쪽 개념으로 이제 코카콜라 등에 이제 투자를 했었는데요. 프랜차이즈 밸류는 이제 대표적인 거는 첫째는 이제 정부가 보장한 사업, 뭐 전력, 가스, 수도 뭐 이런 등등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특허권 뭐 이런 거 로얄티 받는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이고 두 번째는 지리적 이점입니다. 예를 들면 뭐 항만 사업, 하역 사업을 하는데 이제 항만 쪽에 있어야 되니까 뭐 시멘트 회사들 반드시 광산을 끼고 해야 되니까 거의 독과점 사업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 또 CGV에서 파는 콜라나 팝콘은 독점이잖아요. 그런 게 이제 지리적 이점이고 세 번째가 이제 좀 가장 강력한 건데 이건 소비자의 기여와 규모의 경제가 결합한 형태의 이제 프랜차이즈가 이제 코카콜라라든지 뭐 루비통 뭐 이런 에르메스 같은 명품들 그런 이제 브랜드들이 그런 기업들이고요. 근데 지금 새로 이제 나온 거는 이제 말씀하신 플랫폼 기업이 새로운 이제 가치로 대두를 했고, 근데 플랫폼 기업마저도 지금 비난을 받고 있고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따라서 계속 이게 가치가 이제 변하고 있다는 그걸 깊이 이제 느끼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이제 가치를 형성하는 이제 3대 요소는 이제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이다. 이 부분은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때에 따라서 형세에 따라서 뭐 성장 가치를 추구할 때도 있고, 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를 때도 자산 가치를 추구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뭐 PER이 낮은 기업을 좋아하는 뭐 수익 가치 시장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변해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본질적인 가치는 이제 사실 변함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사실은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이 세 가지가 이를테면 이제 외환위기 직후 같으면 안정성이 강조가 됐겠죠. 그다음에 예. 뭐 중국의 특수를 누릴 때는 예. 수익성이나 성장성이 강조가 됐고 지금처럼 이제 뭐 완전 빅테크 시대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미래 성장성에 더 주목을 하는 거 이게 예. 결국 같은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예. 네, 가치주의 얘기 나눠봤고요. 이제 앞서 얘기 잠깐 나왔던 이 미국 대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벌어진 일, 트럼프 후보가 유세 현장에서
총격을 귀에 스쳐가는 그런 총격을 당했고 현직 대통령인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가 민주당 대선으로 사실상 확정될 예정인데요. 아마 역대 미국 대선에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한 달이 지나간 적이 없을 것 같은데 홍성국 대표님 얼마 전에 국회의원 시절에 5월 달에 미 대선과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이 세미나도 개최하셨는데 일련의 상황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사실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전 세계 공통 화두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동시 위기, 동시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됐고 미국은 세계에 대해서 미국이 세계 경찰을 하면서 우리가 너무 많은 돈을 썼다. 그러니까 딴 나라에서 이번에는 뺏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아는 세계화라는 개념이 이미 다 사라졌고요. 민주주의 사라지고. 근데 이번 대선은 큰 그림, 작게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보이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은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미국이 그렇게 딴 나라한테 강요했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자기네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지금 선거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전 세계에서는 트럼프의 재집권에 대해서 전 세계 모든 정치학자가 제가 읽은 책으로 보면 모든 정치학자들이 다 우려를 하고 있어요. 미국이 고립주의로 나갔을 때 딴 나라의 전쟁도 더 심해질 것이고 국제 질서가 안 잡히게 되고 어느 나라 성한 나라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11월까지 선거 기간 중에 우리가 잘 보여야 되고 또 내년 초에 취임까지 보여야 될 거는 잘 보시면 이런 거죠. 트럼프가 세게 나갔고 미국 혼자서 고립주의로 가겠다고 했는데 바이든이 우리 힘으로는 안 돼. 동맹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나라도 동맹을 더 강화하고 유럽하고도 동맹하고 나토를 확장하고 이런 거를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만약에 된다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다 싫어. 우리 미국은 모든 걸 다 갖고 있으니까 우리 혼자 살래. 이렇게 되게 되면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국제정치학자건 민주주의를 학자들이건 전부 다 이걸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게 이제 올 한 1분기까지의 생각이고요. 2분기 되면서 바이든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바이든이 어떻게 했냐면 본인이 갖고 있던 화합적이고 동맹을 통해서 좀 나름대로 좀 합리적으로 가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트럼프 정책보다 더 센 거를 낸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전기차에 대해서 100% 이제 미국의 수입 관세를 몰리면서 바이든도 합리적인 정책을 쓰면서 이렇게 좀 올라 하니까 트럼프는 더 센 걸 넣은 거죠. 그럼 해리스가 더 진보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해리스 같은 사람들은 진보주의자라는 건 미국의 양극화가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해리스 같은 데는 또 그 트럼프의 무역 정책에다 플러스 알파로 미국의 양극화를 치유하기 위한 또 다양한 정책들을 아마 내놓고 이런 갈등들, 그러니까 양쪽이 서로 센 거 누가 더 셀까 경쟁하는 국면이 이번 11월 미국 대선까지는 계속 이어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거기 내놓는 정책 할 수가 없어요, 다. 우리나라도 2년 전 대선할 때 얼마나 양당에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저도 그 정책을 만들어 봤는데 안 되는 정책이지만 표를 위해서 막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것에 일희일비 하겠지만 조금 물러서서 보시면 오죽 다급하면 저러겠냐.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니 트럼프가 이제 전기차 200%를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예 중국이랑 무역 안 하겠다. 거의 이런 막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은 흔들릴 필요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 미 대선이 세계의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자본주의의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미국은 퇴행하고 있지만 미국이 그나마 바이든 정도의 정책에서 저는 많이 못 나간다고 보거든요. 많이 못 나가기 때문에 이 정도 정책이 이어지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눈치채기까지는 올 겨울까지 상당히 어려운 기간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돌이켜 보면은 트럼프 일기 때 그때 트럼프 당시 보면은 그렇게 말로는 중국을 때리겠다는 식으로 온갖 얘기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중국과의 교역액이 늘어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들이 말하는 건 액면 그대로 들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가 될 거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트럼프나 해리스는 아주 극과 극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리스는 좀 더 이 왼쪽으로 더 나가 있는 후보고 트럼프는 또 오른쪽으로 가 있는 이 양극단에 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유불리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해리스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기존 정책의 네, 연장선. 연장이고요. 해리스가 그렇게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정책을 이어받을 수밖에 없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정책 하나 만들려면은요, 한국에서도 정책 하나 만들려면 발표할 때 단 하루 10분 발표하는 걸 한 달 동안에 걸쳐서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상황을 보여야 되거든요. 예, 공약 개발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후보가 그걸 공부해야 돼요. 그렇죠. 후보가 공부할 시간이 알아야지 없어요. 다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3년 전에 우리 후보한테 공약을 이제 제가 만들어서 가르치는데 시간이 없어서 크리스마스 이브날 밤에 했어요. 그 정도로 시간이 없어요. 근데 미국은 더 넓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거 너무 이렇게 흔들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해리스가 하는데 우리가 또 하나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요즘 고용을 보면은요. 한 2년간에 걸쳐서 약 400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난 분야가 있어요. 분야가 어디냐? 이거는 우리 투자의 관점에서 중요해요. 그게 정부 부분에서 일자리 많이 늘었고 의료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그래도 국민소득이 많으니까 여가라든가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령화 사회라는 측면하고 양극화를 치유하기 위한 쪽에 일자리가 많이 늘었거든요. 아마 이거는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일 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이제 예. 그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파생된 비즈니스가 어떤 회사인지는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상당히 그런 회사들이 또 성장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출렁출렁하니까 미국에서 대선 테마주 왔다 갔다 하는데요. 네. 이채훈 의장님은 좀 냉정하게 시장을 봤을 때 사실 미국 네. 대선이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0이라 그러면 내놓는 정책이 100이라 그러면 그중에 80 정도는 그 양당이 비슷하고 20% 예. 정도가 차이가 있는데 대외 정책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공통점이 많은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누가 되든지 간에 대외 정책 면에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큰 변동은 없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습니다. 예.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뭐 시대적 흐름 같은 거를 또 역행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좀 걱정되는 거 몇 가지는 예. 일단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하게 움직이는 이 자국 보호주의 내지는 자국 우선주의의 흐름을 누가 되든 좀 막기는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사실 대선 누가 되느냐도 중요한데 이제 대선이 끝나고 어떻게 될 거냐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글로벌 유동성을 미국이 어쨌든 계속 공급을 하고 지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이제 선거가 끝나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왜냐하면 지금 재정 적자가 거의 2차 대전 수준으로 심각하다고. 전쟁 때 수준으로 심각한. 예, 심각하고 뭐 재정의 거의 1-20%를 이자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되든 간에 유동성을 더 공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유동성이 이제 공급이 좀 멈춰지면 뭐 긴축을 안 하더라도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커질 것 같은 생각이. 그래서 어쩌면 대선이 끝날 쯤 되면은 시장이 조금 좀 주춤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예. 유동성이라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연료다 이렇게 예. 표현할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뭐 우리나라 선거 때마다 이제 정치인 테마주들이 뜨고 지고 하는 이런 게 있는데 미국도 이 트럼프 테마주, 뭐 해리스 테마주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시장이 그만큼 부박하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뭐 이것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봐야 이게 됩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게 수십 년 된 얘기지 예.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누구 수혜주, 누구 관련주라고 해서 주가가 막 요동을 쳤는데 예. 그냥 그분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된 다음에 그 회사 어떻게 됐나 한 번쯤 리뷰 한번 해보시죠. 아무 영향도 없습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은 주식 투자가가 아니고 그냥 게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데 우리 투자가들이 절대 현혹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회사 어떤 식으로 도와줬다고 하면은 아마 그 대통령은 탄핵될 거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게임 하시는 분들은 게임 하시고 뭐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분들은 그런 거 쳐다볼 필요도 없고 제발 언론에서 그런 것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한국경제신문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부끄럽습니다. 증권배에서 죄송합니다. 무슨 테마주라는 얘기를 특히 선거 테마주를 언론에서 써주니까 그걸 갖고 또 그래프까지 그려가면서 막 타잖아요. 그래도 우리 정론지 한경이 그런 거 안 하기를 정말 저희는 바랍니다. 절대 그런 거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뭐 심지어 뭐
전에 언제죠? 트럼프가 됐을 때 뭐 트럼프와 뭐 사회이사가 무슨 학교 동문이라 뭐 이런 종목이 막 올라가고 하는 거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던 그런 일들이 아예 많았죠. 보도를 하지 마야 돼요. 예. 근데 뭐 실제 시장에서 또 움직이지 예. 않습니까? 움직여도 하죠. 어. 그래봤자 시장 아주 극히 미미한 거거든요. 그렇죠. 전체 보면은 왜 그걸 따라 하는? 그래야 되겠어. 한경 사장님 만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꼭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트럼프가 될 것이냐, 해리스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알은 비슷하다고 보면은 그 비슷한 부분에서 가장 큰 것이 바로 중국을 대하는 자세 아닌가 싶어요. 미중 갈등, 중국은 어쨌든 간에 이 제조업 굴기를 통해서 뭔가 패권을 좀 일부라도 받아오려고 하는데 미국은 계속 찍어 누르고 이 부분은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전 세계에서요. 중국의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을 거의 전 세계 제조업의 절반 정도로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이 패권 전쟁을 하려고 하면은 제조업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본인이 견디려면 본인이 뭔가 국내에서 생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트렌드에서 지금 미국의 제조업 투자가요. 우리나라 기업도 가서 열심히 너무 많이 투자를 해서 요즘 자금도 어려운 회사가 생길 정도가 됐는데 미국의 제조업 투자 늘어나는 거 보면 정말 놀랄 정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미국 전역에 막 공장을 막 쳐요. 그래서 제가 국토 균형 발전을 미국 바이든이 했다. 미국 사람들 정말 너무 모르는 것 같다 할 정도로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공장들이 미국에 오면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 될 거로 봐요. 지금 짓는 거는 거의 다 이제 첨단 산업과 관련된 거지만 진짜 우리 생활과 관련된 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느껴가는데 10여 년 정도 되는데 문제는 양국가 간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중국은 중진국 함정에서 점점 어려워질 거고 그리고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AI 같은 첨단 기술을 중국이 어느 정도 가져가게 되면은 미국은 진짜 그 다음에는 기축통화 효과도 못 느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3, 4년간은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제조업 투자 계속 늘릴 수밖에 없을 거고 중국은 계속 딴 나라로 우회를 하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살기 위한 이런 각축전들이 계속 벌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어쨌든 간에 이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봐야지 미국이 제조업 뭐 부활한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뭐 일자리 만드는 이 차원이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걱정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TSMC가 삼성전자가 미국에다가 공장을 졌는데 공장 종업원이 들어갈 때 이제 스마트폰을 뺐거든요. 예. 그런 다음에 이거 방진복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 완전히 밀폐된 거에서요. 거기서 하루 8시간씩 3교대, 4교대 미국 사람들이 과연 일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만에서 데려가지 않습니까? 대만에서 직원을 데려가서 또 3년 지나면 미국 뭐 국적을 취득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너무들 쉽게들 생각하는 거예요. 공장만 진다고 제조업이 되는 게 그럼요. 아니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그랬잖아요.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게 10이라면 효율적인 공장을 만드는 데는 100배 정도의 더 많은 100만큼의 더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렇죠.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란 나라, 미국 국민들이 그런 것을 그럼 과연 제조업을 할 수 있을까? 왜 지금 제조업이 GDP의 10%밖에 안 되네? 그런 걸 못했으니까 미국 제조업 그렇죠. 나간 거 아니냐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뭐 이 부분은 더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밸류업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3,000p 얘기 기대가 나왔던 게 이달 초인 것 같은데 이제는 2,700대까지 주저앉아가지고 코스닥은 뭐 아주 참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처럼 이 해외로 떠나는 투자자들을 붙잡아 앉힐 만한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이 근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거버넌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버넌스가 취약해서 어떤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보호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사실 10% 주주는 10%만큼, 1% 주주는 1%만큼 보호를 받고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주로 이제 20, 30%의 지배주주가 예. 7, 80%의 일반주의 이익을 편취해가는 현상이 간혹 분할, 합병, 각종 터널링을 통해서 벌어지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다들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이제 거버넌스로 보고 이런 원인들 때문에 어떤 주주 환원율도 떨어지는 거고 뭐 배당도 안 하고 주가 오르는 걸 원하지 않고 뭐 자사주 소각도 안 하고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제 신입사원 때부터 했어요. 들었어요? 이거 개선된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거버넌스 말씀하신다. 한국 경제 구조가 이제 대기업 중심이고
상속을 통해서 2세, 3세까지 다 내려오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거버넌스라는 하나의 용어로 나오고 있는데요. 공급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요자 입장에서 우리가 서로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얘기를 할 수가 예. 있지만 우리 투자가들도 전부 단기 투자가 아닙니까? 장기 투자가 없잖아요. 예. 예? 이 회장님이 대단하신 게 우리는 같이 투자하면서 장기 투자 계속했는데 장기 투자와 관련된 어떠한 지원책도 없어요. 제가 혼자 그런 목소리를 좀 냈습니다. 내도 언론도 관심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 문화가 장기화돼야 되는데 전혀 안 되죠. 그럼 왜 장기화 못할까? 너무 간단해요. 우리나라 자산 보유구 중에서 부동산이 70%, 금융자산이 30%는 나라잖아요. 예. 딴 나라는 거꾸로잖아요. 금융자산이 70이고 부동산이 미국이 35 정도 나올 거면 30 좀 더 되는데요. 거기서부터 우리 투자가 입장에서도 되고 우리나라 부동산이 이렇게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자기 자산을 많이 하는 상황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는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7월에 요동을 치는데 그 뒷배경에 잘 보시면은 강남 아파트가 전고점 돌파했다는 얘기랑 한번 연결해 보시고요. 정부는 집값이 올 상반기 내내 떨어질까 봐 어떻게 했어요? 말로는 가계부채 줄인다고 해놓고 뒤로 돈 다 풀었습니다. 다 풀어갖고 돈을 풀어놓으니까 이 폰들이 주식시장은 앞서 얘기한 대로 좀 불안하니까 그 돈들이 다시 부동산으로 가고 있는 것과 관련이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함부로 논할 수가 있네요. 두 번째, 이번에 밸류업 프로그램 왜 나왔습니까? 올 4월 총선용으로 나온 거예요. 지난해 말에. 까놓고 얘기하자 얘기죠. 1,500만 투자자를 연결한. 예, 1,400만 원 얼마 투자가들이 있으니까 곱하기 2 하면 한 3천만 표가 예. 관련된다는 발상 자체가 아주 잘못됐어요. 발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걸 일본의 밸류업을 벤치마크 했다는데 일본은 2011년부터 했습니다. 13년 만에 동안 했고 했군요. 더 중요한 거는 일본은 중앙은행이 주식을 사고 뭐 주식을 그렇게 많이 지금 한 7, 8% 갖고 있어요. 전체 상장 주식에. 우리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일본이 밸류업해서 성공했다. 이런 거로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됩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거버넌스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맨 처음에 나와서 우리가 상법 개정이니 이 회장님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저는 나왔을 때 속으로 했어요. 이거 쉽지 않죠. 이거 대기업들이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 아니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꼬랑지를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 오늘 그 은행주가 많이 올랐는데 뭐 은행이 뭐 주주 환원 많이 한다고 해갖고 그 큰 은행이 하루에 막 5%, 7%씩 움직이는 유동성은 많은데 명분은 없었던 거지만 그 은행은 뭐냐 주인이 없는 겁니다. 주인이 없고 주주는 다 외국인들이에요. 그 은행 밸류업해서 올라가면 그 배당금 다 어디로 가는데 해외로 다 가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밸류업 정책은 투자 문화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총체적으로 장기 계획을 잡고 가지 않는다면은 저는 뭐 그렇게 크게 효과를 낼 거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정부가 어제 세법도 발표를 하고 밸류업 프로그램 말로는 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을 펴려면 뭔가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해놓고 이제 정책 발표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튀어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비판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당장 오늘 뭐 야당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폐지 없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부가 그동안 올 초부터 추진해온 이 밸류업 프로그램 이채훈 의장님은 쭉 지켜보시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명분은 좋죠. 예, 명분은 좋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데 이 대명분을 뭐 누구도 거스를 수는 없는 건데 일단 저는 뭐 원래 큰 기대는 안 했었고요. 그냥 아젠다를 던지는 것만으로도 아주 만족을 했고 지금 나오는 정책들은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게 사실 책찍과 당근을 같이 써야 되는데 지금 당근책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주로 이제 여당 현 당국이 추진하는 건 이제 세제 지원 쪽이고 원래 민주당 쪽에 이제 밸류업은 이제 투자자 보호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건데 투자자 보호 쪽이 많이 좀 빠져 있지 않나. 예. 결국은 우리가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상법 제 382조 3항에 이사의 충실 의무에서 이사는 회사만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거를 좀 보완해서 이사는 당연히 회사를 위해서도 일하지만 모든 주주를 위해서도 일한다라만 넣으면은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것만 돼도 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상당 부분이 해소가 되고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주가가 오르면 서로 행복해질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상법 개정만으로는 안 되고 각종 세법들, 뭐 금투세, 상속세,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를 들면 이 세율의 불일치가 벌어지는데 이제 대주주가 주식을 팔면 양도세 25%잖아요. 예. 근데 배당을 받으면 보험료까지 하면 58% 세금을 내야 됩니다. 누가 배당을 하겠어요? 그 세율이 너무 높으니까 당연히 배당을 안 하고 있다가 회사를 팔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냥.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좀 기업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산업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배당 소득은 전부 다 그냥 분리과세를 해서 그냥 이자 소득과 동일하게 15.4%, 일반 개인 주주는 이렇게 하고 대주주는 한 70% 할증해서 25% 내라, 많이. 이 정도만 돼도 저는 이제 지금 배당 성향이 15%잖아요. 2배로 올라가서 이제 배당 성향 30%가 되면 뭐 코스피는 쉽게 이제 4천 정도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답답합니다. 여러 가지로 뭔가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하는 게 없으니까 정말 답답한데요. 그게 쉽지 않은데. 자, 뭐 이 두 분하고 얘기 나누다 보니까 뭐 앞으로 1시간 더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경제 증시 제대로 예배하기 위해서 투자자들한테 어떤 조언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글쎄요, 항상 이 투자가 입장에서는 본인이 투자하는 대상에 대해서 객관성을 갖고서 좀 보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40년 이제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쪽에서 뭔가 투자를 할 때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냥 감정적으로 내가 가진 주식은 그냥 너무 좋아 보이고 그래서 주식과 결혼하지 말라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마찬가지로 요즘은 객관성이 상당히 결여된 이런 투자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큰 시스템 전환 위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진짜 하루하루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해나가지 못하면은 이번 투자에서 승리하기는 정말 어렵다.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해서 자기가 객관성을 갖고 보면서 새로운 것에 대해서 아집과 고집, 옛날의 시각으로 봐서는 투자에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선을 완전히 열어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훈 회장님 한 말씀. 예, 거듭 말씀드렸지만 형세가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저금리 디프레션에서 고금리 인플레이션으로 바뀌기 때문에 전략이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그전 시장의 주도주는 그 다음 스테이지의 주도주가 될 수가 없어요. 한 번도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새로운 좀 모습을, 새로운 주도주를 찾는 작업을 해야 될 거고 그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는 이제 거버넌스가 훌륭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효율적인 자산 배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업 중에서 PR, PER이 적정히 낮은 수준의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 게 최고의 성공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가만히 앉아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눠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변수가 뒤엉켜서 불확실성이 높아진 글로벌 경제와 증시 환경, 흡사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복잡한 매듭을 잘 풀어내자면 우리 경제와 증시도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골치 아픈 상황이 이어질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알렉산더 대왕처럼 단칼에 자르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것이죠. 정치, 사회, 경제 환경 모두 대전환의 시기를 맞아서 경제 정책도 기업 활동도 그리고 자산 투자 전략도 단칼에 바꿀 것과 단계적으로 풀어야 할 것을 잘 구분하는 지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